반갑습니다. 전정호입니다. 지금 포인트 제가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는 아미초등학교, 그다음에 송도중학교, 그리고 부산역도 남고 나왔습니다. 집은 아미동 까치고개고요. 학교 배정운이 사실 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미동에서 초등학교까지는 그냥 걸어 내려오는데 중학교도 차 타고 다니고 다시 고등학교를 영도 남부까지 그 가까운 데 뭐 경보라든지 이런 게 있었는데 남부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학교에 배정하면 그냥 가라앉더라고 갔는데 사실 고등학교 다닐 때는 참 힘들었어요. 아미도 까치고에서 그 부산대학교 병원까지 내려와서 거기서 버스 타고 영도까지 오는 이 거리가 쉽지 않은 거리였는데요. 사실 돌아보면 저에게 있어서 현재 이 일을 하는데 너무 중요한 비료들이었지 않나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친구란 영화 아세요? 친구란 영화에 보면 네 사람의 주인공이 나옵니다. 모범생으로 나오는 사람이 곽경택 감독 자신의 어린 시절 얘기고, 두 번째 유호성이 담당했던 사람 실존인물 지금 70파 지금 활동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당시 70파에 있다가 친구 장동건 역할을 했던 친구가 그렇습니다. 영도에 살고 있던 친구였습니다. 저희들 고등학교 친구의 친구였는데 요선 역할을 했던 친구가 장동건 역할을 했던 친구를 살인교사를 해서 11년 6개월 형을 복역했습니다. 출소해서 지금 사회인으로 살아가고 있고요. 그 요성 역할을 했던 친구가 제 중학교, 성서중학교 동기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친구보다 훨씬 더 이제 실습해서 두각을 나타내는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지금 그 무기징역수로서 목포교도소에서 25년째, 올해 26년째 무기징역수로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도 저희 중학교 동기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이제 판사가 되고 여기까지 이르렀고요. 그러다 보니까 소년재판을 맡고 나서 남달랐습니다. 제 주위에 제 환경 속에서 그리고 다른 판사님들보다는 제가 조금 더 이 아이들 세계를 더 잘 이해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열심히 했고 그것이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제목은 이 아이들에게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저도 현재 소년 재판을 하고 나서 비행의 원인을 캐가는 중에 많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춘기 시절, 청소년기에 이르러서 중요한 것은 어머니 역할보다는 아버지 역할이다. 그런 결과가 나와서 쭉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이 비행이 어떻게 연구되는가를 추적해서 두 번째 책, 이 아이들에게도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책을 썼고요. 거기에 맞춰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대부분이 알고 계실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냥 제 얘기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 저출산과 성장 동력 이 문제는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실 거로 생각합니다. 네. 2060년도 되면요, 청소년 인구가 501만 명으로 줄어들고 아마 학교 교사들께서도 아마 거기 맞춰서 줄어들 수밖에. 다양한 지금 한국 사회의 위기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넘어가시죠. 예, 넘어가겠습니다. 문제는 어디 있냐면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좋습니다. 줄어드는 것은 좋은데 지금 현재 한국 그 인구 구조를 보면 역삼각형 구조입니다. 이게 지금 안 좋다는 겁니다. 밑에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이 청소년기, 유소년들이 적어서 위험합니다. 이 삼각형 구조에서 인구가 줄어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순차적으로 또 돌아가시고 아이들이 사회를 이어나가는데 이제 거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큰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66년도 제가 65년생입니다.
삼산초등학교 66년도 전교생 사진수고요. 예, 이거는 97년도 같은 학교 전교생 사진수입니다. 이 정도로 지금 한국 사회가 심각한 위기를 가고 있다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가장 큰 원인은 어디 있느냐? 결국 가정교체입니다. 가정교체. 옛날에 대가족제였는데요. 대가족제도가 붕괴되고 핵가족화되었습니다. 핵가족이 붕괴된 결정적 시점을 1997년도 IMF 시대라고 합니다. 그 뒤로 어떻게 됐느냐? 핵가족마저 붕괴되가 이루어지고요. 지금 추세는 1인 가족, 1인 가구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통계치를 보면요, 지금 2가족이 1입니다. 한부모 가장 많고요. 조속 가정이 있고 결혼해도 아이들 출산하지 않는 가정. 근데 문제는 지금 현재 2위가 1인 가족이고요. 1인 가구. 조금 있으면 곧 1인 가족이 1위가 됩니다. 그러면 더욱더 출산율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부산은 이미 1인 가족이 1인 가구가 1위가 됐다는 비공식적 통계를 제가 신문에서 봤는데요. 부산은 그렇다면 이제 인구 감속이 가속화될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이들 수는 줄어들고 사회 인구 구조는 지금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 아이들에게 우리가 좋은 환경 주고 있느냐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 우리 사회에 오신 분이 말씀하셨듯이 한 사회의 수준은 가장 높은 곳에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결정된다는데요. 여러분 그 체인 효과랍니다. 쇠사슬이 쫙 묶여 있습니다. 양쪽에서 끌어당기면 어느 부분에서 끊어지겠습니까? 가장 약한 부분에서 끊어집니다. 그것도 이해 안 되시면 여러분 컵 있죠? 컵을 보시면 위에 부분이 위에 종이 같은 거 덮으면 평평합니다. 그죠? 그럼 평평하면 물을 채우면 그 부분까지 물이 찹니다. 근데 그 컵이 옆으로 이게 잘려가지고 한쪽이 높고 한쪽이 낮다면 물은 어디까지 찰까요? 높은 쪽이 찰까요? 낮은 쪽이 찰까요? 낮은 쪽이 찹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물을 높이고 싶어도 물은 높이고 들 수가 없습니다. 흘러내려버려요. 그래서 사회 수준을 높이려면요, 이 낮은 곳을 보강해서 쌓아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높은 곳까지 가야지만 물이 채워집니다. 사회의 지적 수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적 감정 수준이 높아지는데 낮은 곳이 지금 여전히 그 상태로 있으면 절대로 안 높아집니다. 그게 한국 사회에 지금 유해한 사회 환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이 무너져 있습니다. 그죠? 술, 담배 막 팔죠? 그 다음에 출근한 사회 아직도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법원은 제가 24년 전에 법원에 들어왔을 때하고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성 판사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술 문화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너무 편한 생활이 되었습니다만 그 다음에 폭력이 무기내진 미화됩니다. 여러분 최근에 아동학대 사건 여러분들에게 충격을 안겨준 사건들 많이 나오시지 않습니까? 제가 오래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아이들은 맞아 죽거나 탈출하거나.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과정에서는 어린 아이들 유아기부터 적어도 유치원 때까지 초등학교 1, 2학년 때까지는 아이들이 만든다는 의미를 모릅니다. 그래서 심한 폭력으로 많이 죽습니다. 누구한테 내가 맡고 있다고 알릴 수도 없는 아이들입니다. 20살 되는 아이들 어떻게 알립니까? 그런데요, 그 맞은 것들이 상처가 누적되면 결국 뭐 초등학교 과학년 때쯤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집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도 한 아이가 도저히 안 되니까 베란다 타고 넘어갈 정도로 탈출. 여러분들 보통 기사에 보면 가출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이게 저는 탈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아이들이 결국은 학교 수업도 적응 못하고요, 학교 밖 아이들로서, 학교 밖 청소년들로서 밖에서 생활하다 보면 배고프니까 절도할 수밖에 없고, 친구들끼리 같이 어울리다 보니까 어리지킨다고 옆에서 막 보다가 잡혀들고 그렇게. 그래서 이 아이들의 모습이 맞아졌구나, 탈출하는 거예요.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지만 이 비행 청소년들의 비행 원인, 근본 원인을 짚을 수가 있습니다. 성문화가 왜곡되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까지도 지금 포르노물을 봅니다. 한국 사회가 지금
엠번방 사건 때문에 완전 뒤집혀졌는데요. 근본적으로 이 아동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응도를 해야 된다. 저는 이런 부분이 법원이 아직도 못 쫓아가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드리 죄송한 마음이지만 이번에 한 아이가 지금 미국에서 만약에 그 범죄를 저질렀다면 적어도 수십 년간 교도소에 있을 아이가 지금 한국 1년 6개월 선고받고 있는데 미국에서 도저히 안 되니까 강제 송환 요청해가지고 본인이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사회의 수준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이 뿌리가 돼가지고 엠번방 사건이 일어났던 거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2012년도 기사 봐서 저는 이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아동학대와 관련됐는데요. 한 아버지가 부인하고 이혼해서 영국으로 관광 비자 얻어서 갔습니다. 딸 아이하고 두 사람이서 관광 비자가 3개월 비자 아닙니까? 그런데 3개월 넘게가 불법 체류자가 됐어요. 불법 체류해서 살아갑니다. 살다 보니까 거기에 영국에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여성하고 재혼합니다. 그 여성도 남편하고 이혼해서 이제 살아가다가 두 분이서 재혼을 해서 살아가는데요. 이 아버지가 재혼은 나 못 준다고 해가 재혼한 그 부인의 전 남편 사이 아이 어부 딸아들이죠. 그 아이들에 대해서 폭행을 합니다. 그 아이들은 영국에 영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국 법원의 아동학대죄로 재판에 법정에 서게 됩니다. 판사님이 심리할 것은 그 어부딸에 대한 어부아들에 대한 지금 폭행 여부입니다. 아동학대 여부인데요. 그 판사님이 이 조사를 시킵니다. 가사 조사관한테 조사를 시켜보니까 친딸에 대한 폭력도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이 사람은 영국에 더 이상 남겨둘 수 없대서 추방합니다. 감시 추방 명령 내리는데요. 이 아버지가 쫓겨와서 한국에 와서 내 딸을 찾게 해달라고 하면서 신문에 기사 난 겁니다.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그러면 영국 법원 판사님이 왜 그 아이를 이 남자의 아이를 남성의 아이를 영국에서 안 보내줬을까요? 그 아이도 분명히 불법 체류자인데 보내려면 아버지가 친권을 가진 아버지하고 같이 보내줘야 되는데 안 보내줬습니다. 이유는 뭐 다른 분들 그렇게 합니다. 아버지한테 또 맞을 거니까. 그것도 표면적인 이유고요. 판사님 이거 잘 보시면 뭐라고 해놨냐면 이 아이가 한국에 가면 또 아버지한테 폭력을 당할 것이 분명한데 한국에서는 이 아이를 보호해줄 시설 제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저도 이거 강의할 때마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2012년도 기사로부터 지금 8년이나 지났는데요. 전혀 바뀐 게 없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죽어갑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대한아동학대 방지협의회라는 산업법인 그분들하고 공조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하시는 일은 아이들이 학대받고 죽어가면 그 가해자들 엄벌하라 하면서 전국을 다니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주는 정보를 보면 이번에 그 학대로 죽은 아이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더 잔혹하게 죽은 아이들이 많습니다. 1년에 한 3, 40명 정도가 그렇게 죽어갑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린 이유는 출산율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아이들 한 명이라도 소중하게 양육해야 되는데요. 그런 그 표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젠다를 만들고 할지는 모르지만 이 학대받는 아이들, 자기가 스스로 어떤 권리 주장을 하지 못한 아이들, 보호해달라고 주장을 하지 못한 아이들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눈을 감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아이들이 커서 비행청소에 내려올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대구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 중에 하나인데요. 이 아동학대가 주로 일어나는 가정을 보면 일찍, 그러니까 동거를 일찍 해가지고 아이를 일찍 낳아요. 그 부모들이 부모 역할을 제대로 교육을 못 받아 보니까 또 자기도 20대에 아이를 낳다 그래서 저기 보시면 2012년도에 12만 명 가까이 갔던 그 소년 사건이 2015년 7만 명대로 떨어졌고요. 지금 2020년대는 아마 6만 명 내지 5만 명대로 떨어져 있습니다. 사건 수는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언론에서 처음부터 보시듯이 이 재범률은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비행청소년들의 경우에 청소년기에 중요한 아버지 역할을, 이 아버지 문제가 아이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건데요. 넘어가실까요? 첫 번째, 애착 손상입니다. 아이들이 애착 손상을 입은 아이들이 어떻게 해서 이게 정신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느냐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영국 영유아 무상 보육 정책이 있고 영국 아동 대피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예. 다음 그림을 보시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계시죠? 여러분 이거 혹시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잘 모르시겠는데 어떤 영화인지 기억나시는 분 계신가요? 시간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나니아 연대기 아세요? 예, 나니아 연대기 첫 번째 편인데요. 거기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 아이들이 여기 보시면 주인공 4명이 쭉 앞에 보입니다. 아이들이 그 영국 런던역에서 기차를 타고 어디로 가냐면 시골로 갑니다. 시골에 가서 교수님 댁, 큰 저택에 교수님 댁에 갔는데 우연히 저택 속에 벽장이 있고 벽장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나니아 세계가 나오거든요. 이거는 소설입니다만은 여기 이 장면은 실제 있었던 일을 이 영화에 담은 거예요.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지금 프랑스까지 점령하고 유럽을 다 점령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곳이 이제 영국이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영국은 섬이었어요. 탱크로 갈 수가 없습니다. 탱크로 프랑스까지 다 점령했는데 탱크로 못 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영국을 항복시키기 위해서 공중 폭격을 하죠. 비행기가 폭격기가 아침 저녁으로 수십 회씩 뜹니다. 영국 런던을 폭격을 하는데요. 그 폭탄이 여러 나이 구별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영국 정부에서 보니까 어른들은 죽어도 괜찮은데 아이들 죽어서는 영국의 미래가 전쟁이 끝나고 나도 미래가 없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폭탄이 안 떨어지는 안전한 시골로 대피합니다. 그것이 영국 아동 대피 프로젝트입니다. 대피 프로젝트. 근데 영유아 무상 보육 정책은 전쟁이 끝나고 이제 막 국가를 재건해야 될 시점에 맞벌이 부부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을 누군가가 보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무상으로 보육 정책을 썼습니다. 국가로서는 아주 획기적인 제도로서 아이들 대피시키고 보육 정책을 썼는데 그것이 30년 뒤에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그게 애착 손상 문제로 나타나서 영국 사회에서 큰 사회적인 이슈가 됐습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좀 큰 아이들은 괜찮은데요. 애착을 부모의 애착 관계를 형성할 시기에 있던 아이들, 제가 봤을 때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초등학교 1, 2할 때까지는 이 부모님들이 아이를 품어야 돼요. 품고 애착 관계를 형성해야 되는데 그 시기를 놓친 아이들이 결국에 나중에 보니까 30년 뒤 지나서 여전히 애착 손상으로 인해서 사회적 심리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요, 비행청소년들 대부분 보면 그들의 가정이 법정에 선 아이들, 재법정에 선 아이들이 대부분이 결손 가정 아이들, 한부모 가정 아이들, 저소득층 가정 아이들, 그 다음에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폭력을 당한 아이들, 그 다음 주위 사람들로부터 따뜻한 시선으로 따뜻한 보살핌을 받지 못한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애착 손상이 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보면 뭔가 이상한 아이들 깊이 여러분 들어가 보시면 대부분이 그런 아이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정이 어느 정도 관계를 부모가 이혼하고 있다. 그래도 가족을 지키고 있다 하더라도 거기 보면 폭력이 아니면 우리가 생각지 못한 무언가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게 애착 손상 문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애착 손상을 가진 아이들이 이제 청소년기에 되면 그 아이들하고 관계를 맺어가야 됩니다. 그죠? 초등학교 5학년쯤 되면 이제 스스로 아이들의 관계를 맺고 어려움이 있으면 그걸 극복하고 그러면서 인성이 바뀌어지고 사회성이 바뀌어져 가야 되는데 애착 손상을 가진 아이들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할 수도 없고요. 그다음 부모의 지지 기반이 없으면 학교에서 늘 외톨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 사춘기 시절 되면 가장 중요한 관계가 부모와의 관계겠습니까? 또래 친구들과의 관계겠습니까? 예. 우리가 보기에는 근본적으로 부모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싶지만 이 아이들은 지금 사춘기 되면 부모의 품을 떠나서 사회에서 이제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또래 관계입니다. 외톨이가 되면 요즘 같은 게 포적이 되기 때문에 친구를 그룹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보면 여러분 이 아이들이 잘 지내게 하려면 친구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친구를 만들어 줘가지고 그 아이를 지지해주고 오해가 생겼을 때는 누군가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을 만들어서 가야 됩니다. 그런데 학교는 지금 제가 보니까 크게 주류와 비주류로 나뉘어지는 것 같아요. 주류는 어느 정도 공부를 하면서 미래를 위해서 나간 아이들인 거예요. 비주류 아이들은 영어 ABC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아무리 공부하려고 해도 쫓아갈 수 없는 이 갭을 넘을 수 없는 아이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놉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주류든 비주류든 어느 한쪽에 속해야 돼요. 속하지 않으면 양쪽에서 공격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주류 아이들은 주류 아이들끼리, 비주류는 비주류 아이들. 근데 그 안에서 이 관계를, 그룹과의 관계를 관계를 잘 유지하려면 성품주 아이들고요. 애착손상이 기본적으로 있는 아이들은 뭔가 아이들과 관계가 서툴기다. 그러다 보면 아이들한테 이상한 아이로 낙인찍히고 그것이 아이들 문제가 아닌 이 그룹 관계 속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비행청소년들이 자기 그룹에서 어울립니다. 주로 비주류 아이들하고 어울리다 봅니다. 어울리다 보면 거기서 이탈되면 또 다른 폭력이 오니까 아이들하고 어울리기 위해서는 아까 말했듯이 의리를 지켜야 돼요.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그룹 속에서, 비주류 그룹 속에서 짱이 생기고요. 그 아이들에 의존하고 또 그 아이들을 시키는 대로 뭐 비행도 저지를 수도 있고요. 그들이 또 같이 담배 훔치는 뭐 오토바이 훔치는 데 있어서 옆에 서 있다가 또 공범으로 몰려들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이 보시려면 이 아이들에게도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라는 책을 보시면 제가 뭐 좀 가지고 거기에 표현을 해놨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상황 아까 이렇게 먼저 애착손상이 있고 그 다음에 사춘기에 또래 관계가 중요한데 그 또래 관계가 어떻게 그룹지느냐 이게 따라서 아이들의 삶이 서서히 나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속에서 이제 어떤 아이들은 미래의 꿈을 향해서 나가는 아이들이라면 어떤 아이들은 비주류 그룹 속에서 올려가면서 우연찮게 이제 비행과 폭력에 휩쓸려 갑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질문을 하나 할게요. 여러분 학교에서 학생이 다른 친구의 책을 사물함에 있는 책을 훔쳤습니다. 이해되시죠? 학생이 친구 책을 훔쳤어요. 학교에서. 자, 이게 학교 폭력이라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네. 그다음 학교 폭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학교 폭력 아닙니다. 학교 폭력은 폭력이 동반돼야 됩니다. 절도는 몰래 하는 것이기 때문에 폭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른들의 범죄는요, 이 폭력이니 비행이니 나눌 필요가 없으니까 범죄 발생을 거기에 따라 처벌하면 되는데 아이들 문제는요, 이게 분명히 구별해야 돼요. 학교 폭력인지 아닌지. 자, 그렇다면 더 쉬운 문제. 학생이 수업 시간에 수업 안 듣고 밖에 나가서 오토바이 절도해서 푹 쪼고 다닙니다. 그게 학교 폭력일까요? 아닐까요? 절도죄는 폭력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저지르는 비행에 대해서는요, 학교 폭력과 학교 폭력을 뺀 나머지로 나누어 봐야 됩니다. 이해됩니까? 그것부터 출발하지 않으면요, 우리 국민들이 늘 오해하시듯이 아이들 밖에서 오토바이 벅 차고 다닌다, 촉법선인 하면 지금 폭력범들 해가지고 학교 폭력은 있어서는 안 돼, 일진들 처벌을 하는데 이건 엄연히 구조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 비행은 학교 폭력과 이것을 뺀 좁은 의미의 청소년 비행 두 가지로 나눠서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중학교 아이가 학교 안 가고 바깥에서 승매매하고 원조계좌하고 다닙니다. 그게 학교 폭력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주로 인터넷 판매, 사기, 절도, 그 다음에 원조계좌 같은 것들은 학교 폭력이 아닙니다.
학교 폭력은 기본적으로 폭력이 동반되어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이제 헌법법 2조 1호에 분명히 구분되어 있고요. 이거 잘 읽어보시면 절도는 없습니다. 여기 뭐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인데 이거는요 절도가 아니라 폭력을 써서 재산상의 수반 돈을 뺏는다든지 아니면 협박에서 돈을 뺏는다 이런 의미를 말합니다. 폭력이 동반되어야 되는 거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해하시죠? 넓은 의미의 청소년 범죄 비행은 학교 폭력과 나머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가장 많은 그 학교 폭력 사건에서 가장 많은 게 뭘까요? 1위가 언어폭력입니다. 그죠? 언어폭력. 2위는 현재 2위는 왕따입니다. 왕따. 지금 그 이전에 2012년도부터 이제 우리가 대구 공군 자살 사건 이후로 학교 폭력에 관심을 가지니까요. 그때도 원칙 그 애초에는 2위가 무엇이냐면 꺾여 있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삐뚤기였는데 이제 이게 학교에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니까 드러나게 돈 뺏는 것은 사라지고 이제 숨어서 은근히 괴롭히는 왕따. 언어폭력은 여전히 1위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뭐 개모임을 한다고 동아리 모임을 한다고 칩시다. 여러분 친구가 여러분 자신 욕하면 거기에 대해서 뭐 처벌해달라고 고소하고 합니까? 그 사람은 전과자라고 하실래요? 범죄자라고 안 하시죠? 그러면 아이들은 왜 욕한다고 고소고발하게 만들고 네, 그거로 인한 피해가 중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동아리 모임 하시면서 한 분이 10분이 동아리 모임 하는데 한 분이 자꾸 문제를 일으켜 트러블을 일으켜 그래서 아홉 분이 저분은 좀 나가줬으면 좋겠다는데 안 나가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얘기하지 말자. 그죠? 뭐 욕하는 것도 아니고 때리는 것도 아니고 얘기하지 말자. 아홉 분이 한 분을 그렇게 하고 있다. 왕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처벌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것도 형법상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어른들에 대해서는. 근데 애들은 왜 처벌합니까? 예? 그것도 피해가 중앙 때문에 그렇죠. 자, 역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어른들은 처벌 안 하는데 아이들을 처벌합니다. 어른들에 대해서 욕하는 것은 큰 문제를 삼지 않는데 아이들에 대해서 큰 문제를 삼습니다. 자, 그렇다면 언어폭력과 왕따는 범죄적 시각으로 접근해야 됩니까? 아니면 인성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른들에 대해서 범죄적 시각으로 절대 접근하잖아요. 저 사람 성품 나빠하지 범죄자라고 안 하잖아요. 그렇다면 아이들에 대해서 비록 결과가 중하기 때문에 처벌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범죄적 시각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인성 문제로 접근해야 됩니다. 그런 사건들은요 사실상 소극적으로 왕따 사건은 저희 법원에 오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왕따에서 보면요 아이들이 그 아이에 대해서 욕을 한다든지 돈을 뺏는다든지 그까지 나가야지만 오지 소극적으로 9명이 10명이 돼서 9명이 1명이 돼서 그 우리가 자에 말하지 말자 이것은 형법상 처벌 규정이 없어요. 학교에서 징계 사유는 됩니다. 그렇지만 형법에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폭력과 왕따가 가장 많은 학교폭력의 내용이지만 그 비행의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 절대로 범죄의식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인성교육적으로 가셔야 된다. 잘못했다가 아이들 더 큰 문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은 1형과 2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형이 아까 말씀드린 언어폭력과 왕따. 이거는요 인성형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2형이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아이들 뺏고, 그죠? 심부름시키고 이런 것들. 이 2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집중해야 됩니다. 여기는 비행이라든지 범죄적 시각으로 접근해도 됩니다만 1형에 대해서는 인성적으로, 인성교육을 어떻게 하면 될지를 거기서부터 출발하셔야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학교폭력을 뺀 나머지 청소년 비행 3형, 4형으로 나뉘는데 이거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절도, 강도, 폭행, 그죠? 바깥에서 일반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서 학생이 저지른 건 3형이고요. 이제 학교를 자퇴하거나 휴학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되어서 그죠? 학교 탈락 청소년이 돼서 저지른 형을 4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전체 청소년 문제는 1, 2, 3, 4로 나누는데 1형은 아까 뭡니까? 어떤 폭력이 없다. 2형은 학교에서 학생이 친구들을 대상으로 저지르는 것. 3형은 학생이 학교 바깥에서 절도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폭력을 저지르는 것. 4형은 이제 학생의 친구들 이런 상태에서 일반 성인범죄와 비슷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 이해됩니까?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 폭력 안에도 학교 내 폭력과 학교 밖 폭력이 있습니다. 가장 쉬운 예로 여러분 2017년도 9월에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이 발생했죠. 여러분 사건 내용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이시기 때문에. 그 피해자 아이가 학교를 잘 다니는 학생이었을까요? 아니면 대안학교는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그 아이는요 60일간 자기 결석한 아이입니다. 가출하고. 그러면 학교 공부 잘하는 학교 내에서 일어난 범죄일까요? 아니면 학교 밖에서 일어난 범죄일까요? 학교 밖. 학교 밖입니다. 학교 밖. 그런데요, 이 아이가 3일 남았지 않습니까? 3일 남은 학생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그것을 고의를 했는지 과실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학생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학생이 피해자라고 해서 학교 폭력 사건으로 몰아가면서 이 사회 전체를 지금 소년법 폐지 문제까지 가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요, 여러분들이 보통 생각하는 학교에서 공부 그나마 성실하게 하면서 그 아이를 괴롭힌 사건이 결코 아닙니다. 60일간 자기 결석하고 가출하고 이 아이도 비행을 저지르고 저한테 재판까지 받았는 아이. 그런 60일간 자기 결석할 때 학교에서 과연 이 아이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가졌습니까? 우리 사회가 어떤 관심을 가졌습니까? 선생님들이 이 아이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가졌습니까? 그 친구들이 어떤 관심을 가졌을까요? 아무도 관심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이 아이는요, 소위 말해서 비주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주류입니다. 비주류 아이가요, 주류 아이들은 놀 수 없습니다. 학교 가봐야 돼요. 그런데 자기하고 놀아준 아이들 누군지 아세요? 아까 말씀하신 대안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었어요. 언니들. 자기하고 놀아준 유일한 사람들입니다. 외로우니까 아까 그 비주류 그룹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비주류 그룹 아이들이 그들의 성품 상태가 아까 말했죠. 자성상이라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고위험군 아이들입니다. 그런 고위험군 아이들이 모인 것이 대안학교인데 그런 아이들이 많이 뭉쳐있다면 뭐 불보듯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 아이가 폭력을 당한 이유가 뭔지 아시죠? 그 가해자, 주범이 가해자의 남자친구가 있었는데요. 이 피해자 아이가 그 남자친구한테 전화했다고 그 이후로 심화 폭력을 한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주류, 비주류는 이 그룹 사이에서는 아까 말했듯이 그 그룹을 리드하는 아이들이 꼭 있기 마련이에요. 그 아이를 중심으로 뭔가 호의적인 관계를 맺지 않으면 그 한테서도 폭력을 당하는데 그 가해자의 생각에서 제가 생각이 그렇습니다. 진실은 뭔지 모르지만 이 아이가 그 남자친구가 전화를 해서 관계가 좋아지면 이 아이가 피해자 아이가 그 남자친구가 또 새로운 관계를 맺고 자기가 또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기의 불안한 심리로 심화 폭력을 행사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많은 학교 폭력 사건이 학교 내 폭력 사건이겠습니까? 학교 밖 폭력이겠습니까? 학교 밖 폭력입니다. 학교 내 폭력은요, 유명한 사건이 2011년 12월에 발생한 대구 건보 사건입니다. 그 아이는 진짜 학교에서 잘 다니고 있었는데 2명의 아이들 괴롭힘을 나가다가 자살했고요. 그 아이 문제로 인해가지고 2012년도에 들어가지고 대구 경북 지역에서만 10몇 명의 아이들이 연쇄 자살했습니다. 그 아이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이의 자살 이후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니까 그동안 이중대에서 당해오던 아이들이 무슨 마음인지 모르지만 그 1, 2 사이에 10몇 명이 자살합니다. 자기를 알아달라는 그런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대부분이 학교 내 폭력입니다. 2012년도 이후로 학교에서 응도를 조치를 하다 보니까
문제 있는 아이들은 대부분 대학학교로 보내집니다. 많이 걸려졌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학교 밖 아이들이 많아지고요. 학교 밖 아이들의 폭력이 심해졌다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러분 1유형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인성교육 쪽으로 접근하셔가지고 판단해 주셔야 되고, 1유형 학교 폭력 사건은 여러분 이게 어디까지 간지 아세요? 군대까지 가고 군대에서 여러분 가정까지 갑니다. 이 인성교육이 여기서 어느 정도 순화되지 않으면요, 이 폭력 문제는 잠재되어 있어가지고 계속적으로 발달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2유형부터입니다. 2유형 아이들이 학교 바깥에서는 3유형을 저지르고, 그러다가 학교 밖 청소년이 돼가지고 이 거대한 학교 밖 청소년, 그다음 청소년 비행 쪽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대비 이행률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학교 밖 폭력 사건, 지금까지 일어났던 것들 쭉 더 나열할 수 있는데요. 부산 유중생, 강릉 청소년, 관악산, 청주, 대부분의 사건들은 학교 밖 폭력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요, 이걸 잘 구별을 못해요. 그래서 언론에서도 자극적으로 학교 이 피해자가 하루라도 남아서 학교 학생의 신분을 가지고 있어서 학교 폭력을 하고, 그러니까 법적으로 타당한 결론이지만은 이것이 학교 전체의 문제인 것처럼 이렇게 해서 이 아이들에 대해서 혐오감을 조장하고요. 이 아이들이 학교 바깥에서 왜 저기까지 이르게 되는가를 누구도 관심을 못 가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제가 그러면 질문해 보겠습니다. 부산영세 폭행 사건 아이 피해자, 그 아이가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비주류 아이들을 이렇게 세계에서 피해자로 몰리니까 자기는 그 비주류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주류 아이들 세계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배려를 하셔가지고 그 아이가 중학교 양을 마치고 중3 때 이제 학교를 다녔습니다. 제가 그 아이를 중학교 졸업시키기 위해서 매일은 아니지만 카톡도 하고 자금금 강릉 가서 자금금 묻어가지고 해주고 중학교 졸업시켰습니다. 그런데 과연 고등학교는 어디 가겠습니까? 여러분, 주류 아이들이 가는 학교 갈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이 아이는 지 나름대로 중3 때 엄청 노력했습니다만은 자기가 생각하는 이 주류 아이들 학교를 못 갔어요. 비주류 아이들만 학교에 가가지고 그 뒤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쪽에 바뀌겠는데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아이들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 사회가 피해자를 위해서 가해자 업무를 하라고 했지, 그 아이를 위해서 누군가 나타나서 대학생이 나타나가지고 어려운 사회를 보고 과외를 해준다든지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좀 더 나은 학교 가기 위해서 여러분 무슨 조치를 했습니까? 자, 넘어가겠습니다. 학교 내에서 폭력 사건 아주 심하게 증가합니다. 제 책에 보시면 심한 사건들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 그것이 학교 밖으로 나가가지고 이제 F방 같은 사건을 저지르게 되는데요. F방의 원류는 어디까지 갔냐면 2004년도에 일어났던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입니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은 어떻게 됐냐면요, 두 아이가 있습니다. 남녀 두 아이가 있었는데 두 아이가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서로 좋아가지고 성관계를 했어요. 근데 우연히 이거를 남자아이가 무슨 마음으로인지 모르지만 그걸 촬영해 뒀습니다. 촬영해 두고 자기만 혼자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요, 친구들한테 내가 그거 있다고 자랑했어요. 어떤 아이들한테 주기도 했고요. 어떤 아이들은 말을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아이들이 이 피해자한테 밀양이라는 사람이 좁으니까 전화를 합니다. 그래 내가 이거 가지고 있다, 어떻게 할래 하니까 여자아이가 겁이 나죠. 그래가지고 그 협박한 아이한테 성폭행당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밀양에 있는 아이들 70명, 공산에 있는 30명, 100명 가까이가 남자아이들 그 한 명을 농락을 했습니다. F방 사건, 여러분 수단과 방법만 달라지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함부로 남의 사생활을 까발리고, 여러분들도 지금 혹시 모르시지만 포로물 같은 것도 볼 수도 있으시고요. 아무 생각 없이 보시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이요, 어른들은 통제가 되고
자제가 될 수 있지만 아이들한테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악용을 합니다. 엠버거 사건의 핵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어떤 피해자 아이가 성관계를 합니다. 그래도 사진을 찍습니다. 그거 가지고 엠버거 아이 그 사람들한테 돌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아이 신호를 좀 달라고 해가지고 오프라인으로서 또 성폭행합니다. 그런 사건들이 2004년 이후 계속되어 왔어요. 저는요, 이 소년 사건 쭉 이렇게 흐름을 보면서요, 결국은 방법의 문제지 그 깊은 원리는 그 앞에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변하지 않으면요, 수단 방법만 좋아질 뿐이지 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질토강토 꼭 기억해 두십시오. 이거 좀 없애달라고 해주시면 좋겠는데 2000년도쯤에는요, 성매매 그 창구가 여러분 세이클럽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경찰관들은 아실 건데요. 그 당시에는 이게 앱이 없을 때는 세이클럽이라 해가지고 카페에서 거기 접근하면요, 성매매 창구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채팅앱, 질톡강톡 여기서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앱이 나타난 순간부터 지금 전국에는요, 집착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사이에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새벽에 이 앱 접근해서 가보시면 가출한 아이들이, 성매매 원하는 아이들이 쫙 뜹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면요, 남자들 이 시간에도 전화번호 수를 해가지고 거리면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여기는 현재 시원한 것 해가지고 뭘 판단하세요? 마약도 팔린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 사회의 모습,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현재 청천정책연구원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800개 가까이가 채팅앱이 있는데 그 중에 400여 개가 성매매 창구로 활용되고 있는 것 같다고 조사 보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아이들이 그러면 진짜 그 학교 폭력 2011년, 12년에 발생한 대구 우원스타스 사건 같은 학교 폭력 사건에 그래서 왜 아이들이 자살을 하게 되는가,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학교 폭력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그 학교 내 폭력의 특징이 여기 핵심 사항이 세 가지입니다. 관계성, 지속성, 공변성입니다. 아까 말했죠. 기본적으로 그룹별 문제라고 주류, 비주류 관계 안에서도 발생합니다. 여러분 길 가다가 강도를 당했어요. 여러분 강도하고 여러분하고 관계가 있을 확률이 높습니까? 희박합니다. 관계가 거의 없겠죠. 여러분도 아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칼 들고 강도진 안 하겠죠. 그런데요, 학교 폭력은 어떻습니까? 친구 사이에, 동창 사이에, 선후배 사이에 밖에 없고요. 기본적으로 관계입니다. 두 번째, 지속성입니다. 여러분 어제 당하고 오늘 또 강도를 당할 확률이 높습니까? 희박합니까? 같은 자리에서 같은 사람에게 당할 확률이 매우 낮겠죠. 그런데 학교 폭력은 어떻습니까? 지속적입니다. 어제 당하고 오늘 당하고 내일 또 당하고, 학교 안 가는 방학 빼고 300일 당할 가능성도 높아요. 예를 들어서 매일 아침에 등교하자마자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향해서 XX야 합니다. 그것이 300일 동안 계속된다면,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 소리를 듣는, 욕을 듣는 아이가 학교 가고 싶겠습니까? 공포가 찾아올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중요한 교훈을 얻으셔야 되는데요.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때 아까 언어폭력이 인성 문제라고 했지만 그 깊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게 지속적으로 하는 거지, 두 아이가 가불관계에서 발생하는 건지 분명히 조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연성입니다. 여러분 강도가 사람들이 보는 데서 강도짓 합니까? 안 하죠. 숨어서 은밀하게 하죠. 학교 폭력은 어떻습니까? 공연이라는 게 드러내놓고 하는 겁니다.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든. 예를 들어서 이런 사례가 실제적인 사례가 아닌데 여러분들 가상적인 사례인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한 아이가 두세 명의 아이들로부터 지금 성폭행을 당하는 거, 어떻게 남자들끼리 빨가벗겨 놓고 동영상 찍는 경우는 참 많습니다. 한참 그렇게 지키고 있는데요, 이 피해자가 짝사랑하는 여학생이 지나간다 해보십시오. 그걸 봤다고. 그 아이 정신 충격이 어떨까요? 그 범죄가 끝나고 나서 가해자 2명하고 화해했는데 그걸로 끝나겠습니까? 이 아이는 누구하고 또 회복해야 됩니까?
그 현장을 본 자기가 짝사랑하는 여자친구의 문제도 해결해 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반 나이 30명이 다 봤다 하면 그 30명하고 해결해 줘야 되고요. 전교생이 본 데서 나겠다면 그 전교생하고 다 해결해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본 아이들은 늘 이런 생각을 가질 겁니다. 찌질같이 당하고 있다고. 이게요, 학교 폭력의 무서움입니다. 관계를 맺지 않으려고 해도 맺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학교 가면 당연히 관계는 전제되어 있고, 그거 방학 빼고 300일이면 300일 당할 가능성이 있고, 많은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많은 선후배들이 보는 앞에서 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몰래 숨어서 한 대 맞는 것은 그냥 잊어버리면 됩니다. 누구도 안 봤기 때문에 내가 약한 친구였는가 그렇게 자기심도 안 될 거예요. 그렇지만 수많은 아이들이, 수백 명의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당하면요, 얘는 학교 가기 싫어요. 발자국도 뛰기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경산 학생 자살 사건입니다. 2012년형 학교 내 폭력이 끝물에 일어났던 사건인데요. 이 아이가 중학교 때 2명의 아이한테 심하게 당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발광기가 동영상도 찍고 쓰레기통 뒤집어 쓰고 춤도 추고요. 그런데 중학교 3년 내에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도 안 했어요.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했는데 고등학교 올라가자마자 일주일 만에 3월 15일 날 자살을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말했죠. 주류 아이들은 주류 아이들끼리 주로 학교고 비주류 아이들은 비주류 아이들끼리 학교를 갑니다. 이 아이는 고등학교 벗어날 줄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안 해요. 비슷하니까, 성격이 비슷하니까 세 아이가 같은 학교를 갑니다. 가니까 또 같은 반까지 또 배정이 됐어요. 그 두 상황은 중학교하고 상황이 똑같습니다. 세 번째 상황이 제가 추측하기로 세 번째 상황이 이 아이의 결정타였는데 무엇일까요? 세 번째 상황은 이 학교가 기숙학교였습니다. 이해되시죠? 중학교는요, 저녁에 집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방학이면 집에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당해도 부모한테 위로를 받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24시간 계속 당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학교 한 지 일주일 만에 그냥 자퇴해서 아이가 살았을 텐데 그 복부감을 스스로 이기지 못해가지고 선배로부터 돈 좀 빌려달래가지고 2만 몇천 빌려가지고 그 돈으로 그날 오락실을 돌면서 나중에는 자살하는 사건이에요. 이게 학교 폭력의 무서움입니다. 진정한 학교 폭력의 무서움입니다. 이런 사건 1년에 한두 번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대부분의 학교 폭력은 학교 밖 폭력입니다. 부산전생 폭행사건 같이. 그래서 학교에서 여러분들 욕 하나 했다, 뭐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그것 가지고 지금 문제를 일으키나 하지 마시고 이게 어떤 맥락에서 일어난지 반드시 조사하세요. 과거 관계에 있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는 건지, 그 다음에 친구들이 봤는지. 이게 세 가지가 합쳐지면 업을 해야 됩니다. 스웨덴에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길 지나가다가 복도에서 한 아이가 다른 아이에서 욕하잖아요. 여러분 친구들 욕하면 아까 말한 인성이 학교 폭력이니까 그 생각 못 가죠. 스웨덴은 안 그런답니다. 아이를 두 아이 부릅니다. 불러서 아까 관계성, 지속성, 공정성이 있으면 그 아이를 즉시 퇴학시켜요. 이해됩니까? 이게 진정한 학교 폭력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건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건 여러분 학교에서 처리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진정한 문제인데요. 이 아이들이 그러면 아까 인성의 학교 폭력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범죄적 시각으로 접근해가지고 아이들 다 망칩니다. 그죠? 모든 아이들 학교 징계 대상자가 올려야 되고 뭐 전과자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어느 폭력과 왕따에 대해서는요, 인성교육 쪽으로 가야 되는데요. 우리 학생은 지금 인성교육 안 하지 않습니까? 중학교 들어온 순간부터는 그냥 내달리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가기 위해서. 그것도 교육부 차원에서 해결될 문제라서 제가 그 이상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중학교 가면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어떤 아이들 애착손상을 입고 애들 보기에 좀 이상한 아이가 있을 수 있어요. 가정 문제가 어려가지고 매일 같은 옷 다 입고 다니는 아이들가 있어요. 어떤 아이들은요, 어릴 때부터 영어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다 하고 수학 문제 적석 다 풀고 중학교 온 아이들 있는가 하면 제가 만난 아이들 같이 영어 ABCD도 모르는 아이들 수두룩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이들한테 알려주셔야 됩니다. 저 아이는 왜 영어 ABC도 모르지 하면서 하면 차별의식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를 그대로 두고 수업을 진행해버리면요, 결국은 주류와 비주류로 구분되고, 비주류 아이들은 학교에서 적응 못합니다. 결국 학교 바깥에서 꿈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 아이가 왜 늘 같은 옷을 입고 다니는지, 왜 늘 ABC도 모르고 학교만 오면 자는지, 이런 차이가 다름을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한 아이가 있습니다. 어느 분이 저한테 항상 이해 혼 좀 내주세요. 왜요? 그러니까 밤에 새벽 4시까지 잠을 안 잔답니다. 비행청소인데. 그래 제가 불렀어요. 야, 왜 밤에 잠 안 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학교 가야 되지 않느냐 하니까 얘 한 말이 걸작이에요. 한사님, 제가요 학교 가서 눈 떠 있으면 사고만 치기 때문에 새벽 4시까지 잠 안 들고 있다 학교 가는 순간 엎드려서 자야 됩니다. 그래야 사고 안 칩니다. 그런 말을 해요. 아주 극단적인 예외인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런 아이들도 나름대로 말구도 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학교에서 적응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각부터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제자들을, 친구들, 상대방을 배려하는 다름이 차이로 넘어가지 않도록 잘 배려해 주시는 인성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아이들, 이제 비행청소년들, 이제 비행, 아까 2형, 3형, 4형 저지른 아이들, 왜 그러면 비행을 저지르는, 아까 말했잖아요. 학교에 가면 ABC도 모르는 아이들, 그 경청력 굉장히 따라갈 수 없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비행청소년들 비행 교정하고 이제 다시 교정하시기 위해서 아이들하고 상담하고 하시는 분들을 보면 1차적으로 학교에 가서 꼭 성적 공부 성적 따라가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분들이 계신데, 우리 때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어릴 때는요, 다 같이 못 살았고, 다 같이 그 국가 정책에 의해서 과외를 못하게 했기 때문에 내가 조금 노력하면 따라갈 수 있는 정도 따라갈 수 있습니다만,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영어 말하기, 듣기, 읽기 다 하고 나이 하고, 지금 ABC도 모르는 아이들하고 나중에 정신 차려서 공부시킨다 해서 될 상황이 아닙니다. 특출한 아이 아닌 이상은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는 다른 꿈을 줘야 됩니다. 직업교육이라든지 다른 게 살아갈 수 있는 꿈을 줘야 되는데, 우리 학교 사이가 지금 많은 분들이 각자의 자기 전공에 맞춘 아이들 가르치기 바쁘신지, 그 아이들이 어떤 꿈을 꾸고 살아갈지 지금 가르쳐주지 않거든요. 희망이 없습니다. 제가 이 아이들 위해서 바리스타 교육을 시킵니다. 바리스타 교육장을 만들고 커피 머신을 갖다 놓고요, 그 비싼 돈 들여가지고 이제 강사를 초청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어느 날 여자아이가 한 명 와서, 판사님, 와, 이제 제가 아르바이트 할수 있겠어요. 그럼 왜? 했더니 그동안 아메리카노가 뭔지, 카페라테가 뭔지, 에스프레소가 뭔지 몰랐다는 겁니다. 그런 아이들이 커피 전문점에 자리 났다고 해서 가라면 버티낼까요? 손님들이 뭘 주문을 했는데 그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주문을 받아서 그 일을 하겠습니까? 작은 사례지만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이 아이들이 다른 꿈을 가질 수 있도록 뭔가를 해주셔야 됩니다.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게 중1부터 고3, 6년 아닙니까? 어떤 아이들은 미래의 꿈을 위해서 이게 중요한 보배가 되는 시간이 되지만, 그 아이들에 대해서는 거의 버려진 시간, 이 아까운 시간들을 허비하게 만드는, 이게 그 아이들의 잘못일 수도 있지만, 그 아이들의 부모의 잘못일 수도 있지만, 우리 사회가 그들에 대해서 무엇을 할지 한번 고민해서 돌아보셔야 돼요. 넘어가겠습니다. 이 그림은 제가 좋아하는 그림인데요, 월터 롤리라는 존 에브렛 밀레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린 그림입니다. 월터 롤리경이라고 하는 사람의 일대기를 어린 시절에부터 시작했다는 것을 이제 암시하기 위해서 그렸습니다. 잘 보시면 그 소년 두 사람은, 두 아이는 아주 귀족 출신이라서 옷도 잘 입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큰 그림 덩치 큰 이분은 밀짚 모자에 수염 나 있고 신발도 안 신었습니다. 무엇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아마 그 선원인 것 같아요. 선원. 이 선원이 귀족 아이 2명에 대해서 자기가 항해했던 곳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월터 롤리가 이 사람의 얘기를 듣고 꿈을 꾸고 항해사가 됩니다. 그래서 미국 식민지인 버지니아주를 최초로 발견한 사람이 되는데요. 이거 굉장히 좋은
생각거리를 줍니다. 아무리 형편없고, 그죠? 아무리 사회정치가 낮다 하더라도, 아무리 귀족의 아이들 하더라도, 누군가는 그들에게 꿈을 줘야 됩니다. 꿈을 주지 않으면 아이들 꿈을 꿀 수 없습니다. 비행청소년들 성적 경쟁으로 꿈을 주려는 것은 안 됩니다. 여러분 다른 꿈을 주셔야 됩니다. 넘어가시죠. 그래서 샌딩스 베리가 이 그림을 맞춰서 했는지 모르지만요. 배를 만들고 싶을 때는 사람에게 목재를 먹으라고 다가치며 과제와 일거리를 할당하지 말고 다만 먼 바다에 대한 그리움과 갈망을 일깨워라. 그죠? 배를 만들고 싶을 때는 다른 말로 비행청소년들에게 비행에서 벗어나게 하고 싶은 그들아 그 아이들에게 숙제라 과제해라 일거리주라고 다가치지 말고요. 네가 주어진 상황 속에서 너의 인생을 어떻게 개척할지 갈망을 주라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학교에서 꿈을 못 꾸는 것 같아요. 밖에 나오면요 무너집니다. 저희 집사람이 고등학교 교사인데 올해 휴직을 하고 여기 비행청소년들 중에 마만의 친구들하고 매주 수요일 만나서 식사를 합니다. 자기는 제가 10년 동안 이 일을 해왔기 때문에 많이 얘기를 들었다고 생각했는데요. 아이들 직접 만나서 대화해보니까 특히 여자아이들 삶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참혹하다는 겁니다. 하나이가 여자아이가 이제 중참 올라갔는데 그 아이를 만나기 위해서 전날 저녁부터 아침까지 전화해도 전화 안 받고 겨우 전화 받아가 나오라면요 나옵니다. 그 아이 몸에 남자 향수 냄새가 풍깁니다. 입에서 술 냄새가 배어납니다. 머리는 산발이고요. 목소리는 쉬어있고 뭘 했겠습니까? 그 아이가. 그래서 사무관 사전 보고 자기는 몰랐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아이들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그 무너진 아이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세워질까 하는데 참 안 돼요. 거기 한번 빠져버리면요 건전하게 일을 못합니다. 알바로 가면 뭐 적어도 100만 이상 버릴 수가 있는데 한 달 일해가지고 겨우 100몇십만 받아서 일하겠습니까? 뭐 누구 잘못입니까? 그 아이 잘못입니까? 우리 사회 잘못입니까? 그 아이를 성을 사는 어른들이 잘못입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는데요. 아까 말했듯이 일형 아이들 인성교육이 제대로 안 되면 우리 사회에 폭력의 수단거리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가정폭력, 가동학대 당한 아이들이 매차 평상을 입고 학교폭력 또는 청소년 비행을 저지릅니다. 그럼 이 아이들이 그냥 거기서 끝납니까? 어디 갑니까? 군대 병력 폭력 갑니까? 제 아들이 지금 대학교 다니는데 해병대 나왔습니다. 자기가 해병대 간다고 하길래 가라고 했습니다. 그 아이 대학도 말씀드리는 것이 이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희 아이들은 재수해가지고 고대 다닙니다. 고대. 그런데 어떤 일인지 해병대를 지원해 갔어요. 갔는데 자기 정도의 학벌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대부분이 고졸이 많고요. 입대한 지 3개월째 되는 때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빠, 옆에 내무반에서 병사 한 명이 내 찾아왔더라. 그래, 왜? 하니까 천정교양학교에서 와가지고 야, 너가 아버지 한다 그래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야, 너가 아버지한테 재판받았다 그래. 몇 도 처분이요? 몇 도 처분? 10호 처분입니다. 그래서 소년 보호처분이 가장 중한 처분이 10호 처분, 소년원에 2년간 가는 처분을 몸에 문신도 보여줍니다. 거기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학교 폭력 저지른다고 배제 시키잖아요. 그 아이들이 거기서 이제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빠져가지고 그 아이들은 별개의 세상을 그리면서 살아갈까요? 아닙니다. 결국은 남자아이들은 병력 폭력에서 만납니다. 그럼 그 아이들은 그냥 그대로 갑니까? 직장 갑니다. 직장과 사회에서 또 만납니다. 그래서 지금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도 만들잖아요. 그럼 그것이 또 어떻게 됩니까?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와 여러 가지 폭력이 결국 가정에 들어와서 표현되면 또 아이들한테 상처를 입히고 이 폭력의 고리가
맴돌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아까 말했죠. 사회의 수준은 가장 낮은 것에서 결정됐다고. 그리고 이 폭력을 끊지 않으면요, 이 문제는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법을 강화하고 처벌 수위를 높이고 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일본도 똑같은 과정을 겪었습니다. 일본도 우리보다 앞서 30년 전부터 시작했거든요. 우리 저희들 학교 다닐 때는 한국에 학교폭력, 이지메란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일본의 이지메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우리가 들었을 때 역시 보는 사람들이구나 했는데요. 30년 지나서 한국에 학교폭력이 들어와서 일본이 이지메하고 같이 됐고요. 일본은 무병제가 아닙니다. 지역병제인데 자위대가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군대 가서 결국은 병력폭력을 저지르고 일본 자위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자살한다고 합니다. 일본 사회는 그런 걸 잘 사회적으로 보도 안 해요. 거기에 이제 우리도 병력폭력으로 가고요. 그럼 결국 거기에 이제 또 직장 내, 일본도 직장 폭력이 굉장히 심해요. 그렇게 해서 결국 이 고리가 계속적으로 돌고 도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이 비행 청소년들이 무엇을 해줘야 되냐? 네, 넘어가시죠. 넘어가시죠.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시죠. 이 아이들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비행 청소년들이 이제 학교 밖에서 나오면 결국 위생적으로 좋지 않은 환경에서 합니다. 술 마시고 밤새도록 놀고 또 어른들하고 술매매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요, 여기 여러분 듣도 못한 병들을 참 많습니다. 매독부터 시작해가지고 옴벌레 직접 본 사람도 있어요. 아이들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그 다음에 ADHD, 이건 워낙 많은 흥행행동장애 여러분 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관계능력, 사회성이 부족한 겁니다. 이것이 이 아이들 집단생활할 때 어려움을 겪게 할 수밖에 없고요. 넘어가시죠. 제 앞에 선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결손가정 아이들이 매우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구조적으로 이렇습니다. 여러분 길 지나가다가 아이가 배가 고파서 슈퍼에서 빵을 하나 훔쳤어요. 부모님이 계시면 당장 달려가서 죄송합니다 하고 돈 갚아주면 끝나죠. 그러면 사건은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줄 부모님들이나 가정이 없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결국 어쩔 수 없이 경찰에 신고돼야 되고요. 경찰 단계에서 어머니가 알게 되면 또 주위에 뭐 친척이나 할머니가 또 알게 되면 돈을 갚아주고 나올 수 있습니다만은 거기도 걸러지지 않은 아이들은 검찰까지가 되고 검찰에서 걸러지지 못한 아이들은 결국 법원까지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원에 제 앞에 선 아이들이 많은 아이들이 결손가정 아이들 저소득층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이 아까 말한 그 근본 고리를 보면 대상손상을 입고 관계성이 사회성이 낮고 정신적 육체적으로 병들어 있고 여러분들 보기에 좀 남다른 아이들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 이 아이들을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맞아 죽거나 탈출한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재비행을 막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한 게 이제 넘어가시죠. 가정의 회복이고 넘어가시죠. 계속 넘어가실까요? 넘어가시죠. 요거만 마치겠습니다. 요거 일본에서는요 이런 아이들을 아동자립 지원 시설을 해가지고 그런 아이들을 여기에 넣어보냅니다. 그럼 그냥 사회에서 그냥 두면요 재배할 게 뻔하기 때문에 이게 어떤 거냐면 제가 일본에 직접 갔다 왔습니다. 사진 제가 찍었는데요. 이게 부지가 43,000평부지입니다. 43,000평부지에 우리처럼 우리 복지시설처럼 건물 하나 지어가지고 방방이 아이들 넣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가정집을 12개 지었습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가정집을 12개 지어가지고 여기 가정집에 누가 계시냐면 부부, 진짜 부부, 사회복지사 부부가 2분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이들 최대 10명까지 맡깁니다. 여기서 안에 학교가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직접 파견된 교사들이 운영한 학교입니다. 정식 교사들이 문제로 맡기기도 하는데요. 이 아이는 그냥 공동체입니다. 이 안에는 가정이 있고 학교가 있고 그들의 공동체가 있고 여기서 아이들이 고등학교 마칠 때까지 어떤 아이들은 고등학교 또 성적 좋으면 일본 고등학교 나가기도 하고
여기서 충분히 회복돼서 사회로 나가는 거예요. 제가 갔을 때 눈여겨 볼 게 하나 있습니다. 아이들이 쭉 소리 지르며 가니까 한 명이 흑인 아이가 있더라고요. 다문화 가정 아이도 여기서 생활하면서 사회화시키고 사회가 품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 아이들 위해서 우리 사회가 무엇을 하고 있죠? 학대받는 아이들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런 거 되는 거. 이번에도 그 아이들 도망간 아이들 별났다고 도망간 아이들 어디로 보내야 됩니까? 보육원에 소위 말하는 고아원에 보내면 애들 싫어합니다. 오히려 아버지한테 맞고 사는 게 더 좋대요. 왜냐 거기 가면 자기는 버림받은 사치가 더 크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것은요, 아버지로부터 친구들 박탈해가지고 여기 보내면서 아버지를 일주일 단위로 아이하고 보내고 관계를 회복시키고 자꾸 교육시키고 해서 아이가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생각을 안 가지게 하면서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구조가 한국에는 없습니다. 격리시켜버리면 아예 부모와 연락을 끊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제 피해가 우려가 되기 때문에. 생각 전환이 필요하고요. 많은 분들이 여기 매달려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아이들에 대해서는요, 사회적으로 투자를 거의 안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아이들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도 없고요. 비행청소년이 되기 때문에 혐오감도 높고요. 그죠? 또 보통의 부모님 같으면 교육 문제가 되기고 이렇게 335 모이셔가지고 뭐 댓글도 달고, 그죠? 그러니까 국가에다가 뭐 청원도 하고 해가지고 정책 방향을 바꿔 나갑니다만 이들의 아이들은요, 부모님들이 다 해체돼가지고 자기 먹고 살기 바쁜 분들이라서 이 아이들 채우기 위해서 국가를 뭐를 해달라 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 그들을 위해서 대신해주지 않으면 아무도 할 수 없는 그런 아이들, 불쌍한 아이들. 그 아이들이 해방 이후 지금까지 거의 버려져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출산율이 높아서 그나마 국가가 버텨냈다고 생각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 출산율에 가고 있는 마당에 그 아이들 한 명이라도 살려가지고 사회에 올바른 구성원들을 만들어줘야지만요, 여러분들 살아가는 자녀들 함께 생활해야 될 그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더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얼마나 큰 차이는 없겠지만요. 예, 넘어가시죠. 그래서 제가 이제 시작한 것이 이 아이들 비행청소년 전용 대안과정이었고요. 그거를 이제 2010년 11월부터 시작해가지고 뜨리는 분들 모아서 그걸 시작했습니다. 국가의 지원도 없이 법도 없이 그야말로 그분들이 자기 집을 내고 아이들 10명 데리고 하루에 6개씩 먹는 아이들. 왜냐하면 평소에 그 집안에서 따뜻한 보살핌을 받지 못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음식이 있으면 다음에 이것이 나온다고 말해도 아이들은 그 인식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순간에 있는 건 다 먹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6개씩 먹고, 그런 아이들 데리고 2010년 11월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자에서 시작해서 제가 2016년 8월에 많은 분들 도움으로 법을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2019년 1월부터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국가 예산이 지원되게 해서 한국의 그 일본 아동자립 지원 시설과 비슷한 제도를 비행청소년 전용 대안과정을 확립하고 이제 점점 발전해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서 비행을 저지른 아이들이 여기서 생활하면서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지금 현재 8군데 있기 때문에 거기서 생활하는 아이들 여러분들이 가끔 보게 되십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아까 아동 학대 받는 아이들 위한 전용 이 대안과정도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또 여기 나가서 땀을 흘리고 제도를 만들어가고 해야 됩니다. 여기서 강연을 이제 마치겠는데, 쭉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 전부 터뜨리고 싶은 것은 비행청소년 그야말로 이제 문제 아이라고 먼저 생각이 드시더라도 좀 더 깊이 아이들하고 대화해보시고 이 아이가 왜 여기까지 왔는가를 이렇게 찬찬히 뜯어보시면 어느 정도 이해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냥 여러분 옹냐옹냐하라는 건 아닙니다. 제 별명이 호떡판사고요. 천시포입니다. 아이들한테 가장 무서운 저승사자라고도 합니다. 저는 엄벌할 때는 엄벌하더라도 나중에 벌을 한 이후에는 이 아이들이 교정을 노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저를 무서워하지만 좋아합니다. 만약 아이들한테 불쌍하다고 감형 처벌해서는 안 되고요. 정확하게 자신의 상태와 죄의 결과를 경청해 주시고 그 처벌이 끝나고 난 뒤에는
여러분들 선입견이나 편견이나 범죄자에 대한 낙인들 여러분 머릿속에 지우시고 우리 사회 한 미래의 구성원이라 생각하시고 좀 더 나은 접근을 하시면 아이들한테 그 아이들도 아마 뭐 확률상은 낮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커서 우리 사회의 훌륭한 한 구성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강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마 1시간이 훌쩍 넘었지만 정말 10분도 채 되지 않는 그런 집중도가 높고 정말 열정적이고 정성스러운 강의해 주신 판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우리 학생부장님 그리고 생활지도 담당하는 선생님도 아마 부모님의 마음과 그리고 우리 판사님 마음같이 우리 하나이들 한 명 한 명 놓치지 않고 정성스럽게 이렇게 지도하시는 선생님들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평상시에 학생들 지도하면서 궁금했던 점이나 오늘 강연 중에 우리 판사님에게 궁금한 점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유롭게 그냥 편안하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한 거 없으십니까? 네, 그 판사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화면을 보니까 오사카의 수도학원도 보여주시고 또 그다음에 그 청소년 회복 지원 시설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다음 이야기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청소년 그 회복 지원 시설에 대해서 사실은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조금 궁금해지죠. 청소회복 지원 시설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국가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요. 봉사자, 자원봉사자들께서 집을 내고 아이들 10명씩 보살피고 법원에서 예산을 이렇게 좀 쪼개가지고 아이 한 명당 교육비 30만 원씩 줬는데 이제 법이 통과되고 2019년도부터는 이제 예산 지원되는데요. 운영은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설은 아직까지 국가에서 지원 안 합니다. 그 시설 운영자가 자기가 자기 집을 내든지 아니면 그 전세를 얻든지 해서 좀 아이들이 쾌적한 공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시설을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제가 요구하는 것이 부부, 그러니까 부모의 역할을 부모의 올바른 역할을 배우지 못한 아이들에게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심어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시설이라기보다는 대안가정으로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서 부부가 아이들하고 24시간 365일 같이 생활합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은 누가 보내느냐면 부산 가정법원에서 비행청소년 중에 중한 아이들은 소년 보내고요. 그럼 좀 경한 아이들, 가능성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이제 사회로 보내야 되는데 부모가 없다든지 가정 해체를 해가지고 보살필 수가 없어서 돌아가면 재비행할 게 뻔한 아이들을 거기에다가 판사님의 처분으로 6개월 동안 생활하게 강제로 생활하게 합니다. 거기서 6개월 동안 생활하는 동안 그분들이 아이들에게 대해서 식사 제공,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생활비, 그 다음에 학교 보내기 위해서 아침에 필요가 보내는 것, 그 다음에 뭐 학원이라든지 재교육 같은 것을 실시하고 현재 국가에서 그 두 분에 대해서 인건비, 소액이지만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그 후원자들의 후원으로 거기에 대해서 인건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국가가 조금 더 관심 가진다면 지금 두 분이서 너무 고생을 하십니다. 24시간 같이 생활한다면 고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건비를 좀 더 주시면 교사를 상담 교사를 한 분 정도 더 채용해서 아이들 교육을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이 됐습니다. 네. 질문 사항 있으신지? 없으십니까? 예. 저는 영동경찰서 학교 전장 경찰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 그 판사님 이런 강연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뭐 초대를 받고 온 건 아니고 스스로 저희가 바로 되겠습니까 해서 저희가 참석해서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유익한 자리였습니다. 예. 저희가 그 판사님은 그 헌법 판사로 많이 알려져 있고 판사님 재판 동영상을 유튜브에서 저희가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이나 범죄 예방 교실을 할 때
제가 주로 교육 자료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무척 그걸 보니까 학생들 반응이나 보면 무척 교육적 효과가 높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동영상이 왜 인기가 많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실제로 그 잘못한 학생에 대해서 학교나 저희 경찰에서 그런 따끔한 채찍을 들 때는 호통을 칠 수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사회 분위기로 보면 절대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요새는 뭐 말 한마디 잘하면 꼬투리 잡히고 민원을 맞고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그 동영상을 보면서 스스로 통쾌함, 뭐 카타르시스, 솔직히 그런 걸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못하는 걸 판사님이 대신 해주시니까는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참 무척 시원한 동영상이고, 그래서 제가 그 동영상을 교육 자료로 활용했고, 그 학생들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그 동영상을 교육적 효과가 높게 받아들이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저는 무척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판사님이 앞으로도 그런 저희가 못하는 그런 호통을 앞으로도 그 사랑의 호통이라든지 그런 호통을 앞으로도 많이 치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비행청소년들하고 아직도 하는데 봄, 여름 그 걷기 산행을 합니다. 영남 말버스 1000m 이상 되는 고지를 아이들하고 올라갑니다. 여기 가면요, 그 TBS보다 더 호통칩니다. 어떤 청년이 봉사하러 왔는데요, 30살 보던 청년이 와가지고 이제 그 아이들하고 걷기 산행 6시간 동안 그 계단 딱 시작하면 아이들이 와 고함칩니다. 욕하고. 근데 그것을 누군가가 지적을 안 해줬다는 겁니다. 그 아이들. 학교에 가서 그 덩치 큰 아이들이 그래 소리 지르면 선생님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분명히 상처를 입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바로 욕해버립니다. 진짜 심하게 욕합니다. 6시간 내내 야단칩니다. 그 청년이 이 6시간 산행하고 나서 뭐라 하냐면 올해 8회째 갔는데 천안국까지도 갔다 왔는데요. 판사님, 제가 30년 동안 살면서 오늘같이 욕 많이 듣는 거 처음이에요. 보통 아이들은 그럴 겁니다. 그렇지만 그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가정이 해체되니까 누군가가 야단을 안 친다는 겁니다. 그런데 6시간 야단 치고 나면 애들이 수그러져요.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변합니다. 아, 이게 잘못됐다는 거지. 6시간 내에 야단 맞고 욕 들어먹고, 아, 저 판사님이 호떡하자는데 진짜 심하네 할 정도로 야단 치거든요. 그렇게 나오면 변하더라고. 그래서 다음부터는 야, 네가 소리 치면 다른 아이들 학교 가서 해봐라. 네 덩치 큰 아이가 소리 지르고 하면 다른 애들 학교에서 편안하게 생활하겠느냐 하면 이제 조금씩 바뀝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 나가다 보면 아이들이 만들어지는데요. 그런 시스템이 전혀 없다 보니까 학생들은, 선생님들은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 뭔가 모를 불안감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합니다. 우리 사회가요, 그런 수분 구석구석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분이 계셔야 되고, 그래서 내 아버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말은 그겁니다. 전통적인 가부장적인 아버지가 아니라 진짜 아이들 사랑하면서 호통쳐야 됩니다. 제가 법정에서 8년간 호통쳤는데요. 제 법정에 와서 오신 분들 실제로 보면 그것보다 더 심하게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법정을 보고 나간 분들은 뭐라 하지 않으세요? 호통치는 게 악이 아니라는 거죠. 알거든요. 애정이 담긴다는 걸 알기 때문에 더 쳐달라고 합니다. 저는 이 아이들을 위해서기도 하지만 사랑하는, 정상적이라는 표현이 좀 잘못된 건지 모르지만 그래도 꿈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아이들을 위해서 저는 이 아이들의 호통을 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말했듯이 이 아이들이 세금을 축 내는 것보다는 세금 축 안 내고 오히려 세금을 한 푼 더 내가지고 지금 열심히 사는 아이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부담을 주지 않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해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혹시 다른 분들은 이제 없으십니까? 사실 제가 우리 SBO 팀장님이 이제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사실 우리가 학교에서 아이들 지도하다 안 되면 마지막 보류가 이제 경찰인데 경찰분들께서 또 이래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 학교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기 계신 우리 학습분 선생님들 정말 노고가 많으시고 우리 판사님 말씀처럼 진정성 어린 호통은 또 가끔씩 또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뭐 다른 의견 없으시면 마무리해도 되겠지? 혹시 필요하면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네. 그럼 우리 박사님과 또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선생님들 모두 다 같이 우리를 위해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기념 촬영 오늘 진짜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 다 같이 기념 촬영하시고 또 혹시 뭐 개인적으로 촬영하시는 분이 있으시면